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는 잘 봤죠? 자, 오늘은 7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은 교과서 184쪽부터 211쪽까지고요. 7장은 한국어의 화용적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용적 현상, 그리고 그 화용적 현상을 파악하고 교실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갈 것은 우리가 이제 음,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런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이제 교실에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화용적이라는 것, 화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할 때 한국어 어휘, 문법, 발음, 억양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하게 되겠죠. 하지만 나아가서는 한국어 발화, 그 발화에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말 속에 담긴 속뜻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 같은 것도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에 녹아있는 문화적인 속성까지도 이해해야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7장에서는 학습자의 오해 없는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또는 미래의 교사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화용이라는 걸 말했는데, 화용이 무엇인가? 화용론이라는 건 그럼 뭐냐? 그랬을 때, 화용론은 말의 사용과 관련된 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화용론은 사람들의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한 연구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맥락과 그 화자의 말을 청자가 들으면서 해석되는 의미, 맥락과 해석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맥락과 해석되는 의미. 그래서 이 맥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해석, 화자가 말을 할 때 의도도 중요하고, 청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이 만화를 보면 괜찮아의 두 얼굴이라고 나와 있죠? 와, 이거 마실래? 음. 아, 정말 너무 덥다. 목도 마르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가 이거 마실래? 그러니까 여자가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옆에는 보니까 쏟아졌어요. 물이 쏟아졌어. 어떻게 이 여자가 쏟았죠? 아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미나야 미안해 그랬더니 괜찮아 라고 했어요. 이쪽 여자가 쏟아서 미안해 어떻게 그러니까 물이 쏟아진 옷에 쏟아진 여자는 괜찮아 라고 했어요. 이 두 개의 괜찮아일 때를 보면 이 괜찮다는 과연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커피를 마시겠다는 건지 안 마시겠다는 건지, 음, 아니면 정말 괜찮은 건지 짜증이 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괜찮아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서 사양하는 게 될 수 있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안 마셔도 돼요, 이런 뜻도 되고, 거절도 되고, 뭐 싫다, 신경 쓰지 마라. 아니면 뭐 난 정말로 안 마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해서 교사로서 우리는 이런 화용적 현상을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화용교육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여기 앞에서 말했던 그 정의를 보면 사람들의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언어 사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화자의 의도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화용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문법과 어휘, 발음의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과연 충분하냐, 아니면 또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 7장에서는 화용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어휘, 문법, 활용 중에서 어떤 것의 오류를 더 참기 어려울까? 발음이 안 좋은 걸, 정말 좀 듣기 어렵다. 뭐 어휘 문법이 틀린 걸 듣기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활용적인 것을 오해하거나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을 어려워하는지, 아니면 문법적 능력이 향상된다면 활용적 능력은 자동으로 향상되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언어와 문화의 긴밀한 만남에 대한 두 번째 절에서 보겠는데요. 한국어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은 한국어 활용적 현상을 학습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앞에서 본 것처럼 상대방과 대할 때 의사소통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용적 현상은 단순히 문법적 능력이 향상되고 숙달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습득되거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이 다를 경우는 어떨까 했을 때 이 절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만남이라는 차원에서요. 자,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림 7-2에서 인사법과 문화적 차이예요.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오후 2시에 선배님 안녕하세요. 응, 왔님. 밥 먹었어? 네, 방금 먹었? 아직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보자. 그러고 갔어요. 예? 물어놓고 대답을 안 듣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왕님 어디가? 응, 수업. 다음에 또 봐. 다 늦어서. 아니, 저기 왜 다들 물어보고 대답은 안 하는 걸까? 이제 왕린은 생각하는 거죠. 그쵸? 이 첫 번째 왕린이 처음에 만난 선배님은 밥 먹었어? 물어봐 놓고 대답을 듣지 않고 또 만나? 그러고 가버렸고. 두 번째는 어디가? 그래 놓고 대답을 다 듣지 않고 다음에 또 봐?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왕린의 친구들은 인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밥 먹었어? 나? 어디 가? 반으로 충분한 인사가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어문화적 차이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어떤 스위스 학생이 그 매일 아침에 어딘가에서 배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인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중급 이상이 되면서. 그래서 아침마다 저에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침을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 아니요. 뭐, 그레고리아 씨는 드셨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진지하게 저를 세워놓고 아침마다 선생님, 아침은 건강에 너무 중요해요. 꼭 드셔야 해요. 바쁘시면 뭐, 빵이라도 드셔야 해요. 사과라도 드셔야 해요. 이러고 늘 아침마다 선생님 아침을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했던 친구가 생각나요. 근데 그 친구는 아마도 처음에는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먹었다, 안 먹었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밥 먹었어? 그리고는 아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응 그래 이러고 가버릴 때 놀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인사라는 걸 알게 돼서 인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 외국인 눈에는 밥 먹었어? 라는 건 질문이 되니까 열심히 듣고 설명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었어? 라든 어디가? 뭐 이런 것들이 가볍게 안녕에 가까운 인사로 쓰인다라는 이런 문화적인 것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예를 또 볼게요. 자, 칭찬과 반응이에요. 이 남자랑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와, 그거 진짜 멋있네요. 아주 잘 어울려요. 이거요. 세일할 때 굉장히 싸게 산 거예요. 그래요? 유행하는 옷인가 봐요. 좋아 보여요. 좋긴요. 진짜 오래된 건데요, 뭐. 남자가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말하지? 나 당황스럽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문화에 따라서 이 여자가 왜 세일 때 산 거예요? 싼 거예요. 좋긴요. 오래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여자의 반응에 대해서 이 남자는 당황했어요.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왜 그러지? 이렇게.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는 상대 반응의 칭찬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한국 문화에서는 감사하고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칭찬을 거부하고 칭찬 내용을 부인하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태도를 말하냐 하면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겸손한 태도를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학습자에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그래서 문화라는 건 역시도 의사소통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학습자가 이제 내 학습자가 들어오면 어떤 언어권의 학습자인지,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비교 문화적인 화용론이라는 개념으로 좀 볼까요? 그래서 비교 문화적인 화용론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언어 사용자들이 보여주는 언어 행위를 비교 문화적 화용론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화용적인 실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비교문화적 화학론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 전략을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사례들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자의 가치, 믿음, 세계관으로부터 파생된 사회적인 행위가 어떻게 언어적 형태로 변형되는지를 분석하게 되는 것이 비교문화적 화용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화용적 전이와 화용적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언어를 학습하면서 화용적 전이를 발생시키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화용적 전이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거, 화용적인 것이 목표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오늘 옷 예쁘네 라고 했을 때 이거 싼 거야 뭐 라든지 밥 먹었어 응 안녕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거라든지 그런 걸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뭐 영어에서는 와 예쁘다 그러면 땡큐 하는 게 더 좋은데 아니야 나 이거 싼 거야 아 이거 뭐 구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한국어 문화가 영어로 가는 거죠. 반대로 영어 문화가 한국어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 예뻐요.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화용적 전이에는 긍정적인 전이와 부정적 전이가 있어요. 긍정적인 건 당연히 모의 그 화용적 전이가 목표로 와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때는 긍정적 전이라고 하고 부정적 전이가 일어날 경우는 화용적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그림이 있는데요. 많이 기다렸어? 내가 너무 늦었지? 왜 미안하다고 명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지? 이 사람은 생각해요. 많이 기다렸어? 내가 너무 늦었지? 그럼 많이 기다렸어? 응, 많이 기다. 30분 기다렸어. 내가 너무 늦었지? 응, 너 30분 늦었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기다린 사람은 어때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어서 늦게 와서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많이 기다렸지? 내가 너무 늦었지? 라고 하니까 명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이런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너무 늦었지. 야, 너 기다리느라고 지루했겠다. 더운데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도로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날 야단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려의 표현이나 청자 상황을 살펴주고 그런 표현을 선호하지만 예를 들면 태국인 화자는 청자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사과를 명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요. 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학습자가 보면 이런 사과하는 전략, 사과의 전략에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이 명시적으로 미안해라고 말을 안 했을 때 왜 미안하다고 안 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어권에 따라서. 자, 화용적 실패와 사회 화용적 실패가 있어요. 여기는 화용적 실패라는 건 비모하자가 목표의 맥락에 적절한 언어 사용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된 언어적인 수단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화용 언어적 실패라고 하고요. 목표에 대한 사회 문화적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담화적 또는 상호작용적 실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사회 화용적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용 언어적 실패는 맥락에 적절한 언어 사용 지식이 부족할 때, 사회 화용적 실패는 그 사회 문화적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담화적, 상호작용적 실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또 다음 대화 중에서 어떤 대화가 사용 언어적 실패의 사례고 또 어떤 대화가 사용적 실패가 될까요? 첫 번째는 보면 한국어 선생님이 올가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러시아 학생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이건 어때요?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학습자가 한국인 선생님이 올가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걸 학습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한 거예요. Yes, no question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겠어요? 라고 읽어볼래요? 말래요? 물어보는 줄 알고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한 거고. 자, 그러면 요거는 화용 언어적 실패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음, 그러면 이 러시아 학습자는 왜 아니요, 네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 전이가, 부정적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언어 화용적으로. 그 러시아어, 슬라브어 계열에서는 의문문이 요청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어는 올가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읽어야 돼요. 읽으세요라는 뜻인데 요청하인인데 그 러시아어권에는 그게 요청이 아닌 거예요. 그냥 yes, no인 거예요. 그래서 yes, or와 no만 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면 한국인 선배가 교정 다 했어? 잘 썼던데? 그러니까 교정 다 했어. 잘 썼던데? 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인 학습자들은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 고마워요 보다는 사과 표현이 미안해요. 라는 걸 많이 사용하죠. 일본에 여행을 가보면 일본어를 잘 몰라도 길에서 스이마생, 스이마생, 도모, 도모, 스이마생, 스이마생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마워요 할 자리에도 미안해요 라는 걸 사용하는 일본인의 그 문화적, 사회 언어, 사회 문화적 화해인 거죠, 여기는. 그쵸? 그래서 일본의 yes, no 퀘스천으로 생각한 이 올가 씨는, 러시아 학생은 그 화용 언어적 실패가 되고, 이번에 일본인이 언니 정말 미안해요. 이때는 사회화용적 실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문화적 함축이 있는 대화가 있는데요. 또 여기 보면 너 음식 진짜 잘한다며 학원이라도 다니는 거야? 나 전라도 출신이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남자 외국인이라면? 응? 요리학원, 너 음식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요리학원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전라도 출신이라고 왜 했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남자가 외국인이라면. 근데 한국어는 특수한 문화적 현상이 반영된 사회문화적 함축이라는 것도 학습자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지역별 특징에 대한 통념을 알고 있어야 이 그림 7-5에서 나온 전라도 출신이잖아 라는 여자의 발화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것은 단순히 어휘와 문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라도 음식이 정말 맛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함축이 있는 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대화 가운데 우리는 화자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겉으로 표현된 것 이상으로 전달된 의미를 파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함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목표로 의사소통하면서 표현된 것 이상의 전달된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특히 특정한 사회문화적 내용이 함축된 경우라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목표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는 숙달도가 높아져서 좀처럼 이해되기 어려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습득의 난이도가 높은 사회문화적 내용이 함축된 경우라면 교실에서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실점 3절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의 활용적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어의 그 활용적 현상, 이것들을 보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함축과 협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건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말한 것 이상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휘나 문장 형식으로 전달된 발화라 해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전혀 의미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축자적인 의미 해석 이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그리스의 함축입니다. 함축은 문자 그대로 의미와는 별도로 화자가 암시하거나 전달하는 의미를 함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실패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대화는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석된다는 가정을 누구나 가지고 대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는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두고 우리는 협력 원리라고 합니다. 삼축과 협력입니다. 자, 그리스의 함축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화자가 암시하거나 전달하는 의미라고 하면서 그 종류를 고정 함축과 대화 함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함축이라는 것은 문맥에 의존적이지 않고 어휘의 전제처럼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한국어의 존칭어, 공손성을 나타내는 언어적 장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에 대화 함축은 대화 가운데 발생되는 함축입니다. 그래서 맥락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함축 의미도 달라집니다. 함축 습득에 대해서 연구한 보톤과 이 두 사람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면 고정 함축이 습득이 쉬울지, 대화 함축이 쉬울지, 또는 사회문화적 함축이 쉬운지 등에 대한 연구의 견해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함축 습득 연구로는 이런 임채훈, 주재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가 제시한 1975에서 제시한 우리 대화가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아래 네 가지 경률이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가 제시한 대화의 경률이에요. 대화의 경률이 여기서 네 가지가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질의 경률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도 믿는 것이나 증거가 없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양의 경률은 현재의 대화 목적에 맞게 요구되는 만큼의 정보만 제공해라. 필요 이상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거고, 관계의 경률은 관계가 있는 말을 해라. 태도의 경률은 불분명하게, 애매하게 말하지 마라. 또한 불필요하게 길게 말하지 말고 순서대로 말해라. 이런 뜻이. 자,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이 위에 네 가지 앞에서 나온 질의 경률, 양의 경률, 관계의 경률, 태도의 경률 이런 경률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다음 그림 7-6의 대화를 보면 남자는 여자가 질문한 것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관계의 경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자, 시험 잘 봤니? 이번에 어렵지 않았지? 했더니 배 안 고프니? 벌써 점심시간이네.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어때요? 관계 경유를 위반한 거죠. 관계의 경률의 의도적인 위반. 왜냐하면 사실 남자의 말이 여자의 질문에 엉뚱하게 동문서답한 것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가 여전히 협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형 잘 봤어? 어렵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걸었지만 잘 봤다 혹은 못 봤다 어려웠다 쉬웠다 이 말은 안 했지만 배 안 고파?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계속 그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모호하자라면 남자의 말을 듣고 시험 이야기가 싫다든지 결국 시험을 못 봤다든지 하는 함축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응, 못 봤어, 잘 봤어, 이런 게 아니라
배 안 고파?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 남자가 시험 이야기 싫어하는구나. 시험 못 봤나 보다. 이런 내용을 함축을, 그러니 밥 먹으러 가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함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경륜을 지켜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의도적 위반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떻게 알려줄까? 이런 걸 우리가 이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호하자가 쉽게 해석한 함축 의미를 한국어 학습자는 잘 해석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예를 좀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그림 7-7을 보면 언급되지 않은 비판이 포함된 대화예요. 어제 요 앞에 새로 생긴 냉면집에 갔다면서요? 거기 진짜 맛있죠? 제가 냉면 맛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니, 맛있냐? 그랬는데,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냉면 맛을 몰라서요. 라고 했어요. 이럴 때, 제가 냉면 맛을 몰라서요. 라고 한 이 여자의 말은, 이 새로 생긴 냉면집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외국인은, 어, 맛있다는 거야, 맛없다는 거야. 이걸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모호하자라면 여자가 언급되지 않은 비판 내용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겠죠. 맛있죠? 내가 냉면 맛을 몰라서 이러면, 이 여자 입맛에는 안 맞았나 보다. 이렇게 그 함축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라면 맛있다는 거야, 맛없다는 거야,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한국 학습자는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해 정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1, 2학년은 평균이 0점, 3, 4학년은 13점에 머물렀어요. 이걸 한 13%만 맞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학습이 매우 어려운 항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축적인 의미도 교실 학습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서 화용이라는 건 어떻게 학습자를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전달해주고 교육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행인데요.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화를 하고 있고, 발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의사를 표현하려고 할 때, 발화를 통해서 일정 행위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거절하기 위해서 말하기도 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혹은 사과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칭찬에 반응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발화를 선택하게 되죠. 예를 들면, 거절, 요청, 인사, 사과, 칭찬, 약속, 경고 같은 하자 발화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화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스틴이 제시한 화행의 구성 요소는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화행위, 두 번째는 발화수반행위, 세 번째는 발화효과행위가 있어요. 발화행위는 언표적 행위, 언어에 표현되는 행위죠. 발화수반행위는 언표 내적 행위, 그러면 말로 표현된 밑에 따라오는 행위고, 발화효과행위는 언향적 행위, 언어로 인한 영향력, 이런 거예요.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가 있어요. 발화행위는 언표적 행위, 발화수반행위는 언표 내적 행위, 발화효과행위는 언향적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발화수반행위를 다음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언행위, 단언하기, 주장하기, 결론짓기, 보고하기, 진술하기 같은 것들은 발화수반행위가 된다. 언표 내적 행위가 된다. 다음 지시하기는 충고하기, 명령하기, 주문하기, 질문하기, 요구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행위는 제공하기, 서약하기, 약속하기, 거절하기, 위협하기가 있고 그 다음 표현행위는 사고하기, 비난하기, 축하하기, 칭찬하기, 감사하기가 있고 선언행위는 선언하기, 선포하기, 제명하기, 해고하기, 후보 지명하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발화 행위가 표현된 발화라면 발화 수반 행위는 의도된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실제로 나타난 발화의 효과를 발화 효과 행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의 만화를 보면서 좀 더 이해해 보면 자, 발화 수반 행위로서의 거절 하행이에요. 먼저 오후에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오후에는 수업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을까. 여기서 도와줄 수 있니?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했을 때 가능성 있는 의미는 진짜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와줘 라는 요청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 것은 발화인 하지만 실제로 의도한 바가 요청이었다면 발화 수반 행위는 요청이 되는 거죠. 단순히 질문이 아닌 요청이었기 때문에 대화 상대자가 오후에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실제 도와주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발화 효과 행위가 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대화 상대자가 오후에는 수업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랬어요. 이런 추측을 했어요. 음. 그래서 수업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도 정확하게 못 도와줘 이렇게 안 하고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둘 간의 관계가 아주 가깝다면 더 직접적으로 말했겠죠. 친구라면.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추측성 표현과 말끝 흐리기가 제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7.2에서 본 것처럼 이 표현에는 대화 참여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징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권에서 온 학습자들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수업이 있어서 안 돼, 미안해 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간접화인과 공손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와 달라는 말과 거절하는 말을 선택하는 두 대화 참여자는 직접 화행보다는 간접 화행을 선택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간접 화행은 왜 사용하는 걸까? 사실 간접 화행이나 함축 표현은 언어의 경제성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있죠. yes, no 딱 하는 게 좋지. 삥 눌러서 애둘러서 말하는 건 경제성에는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접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공손성 때문이죠. 자, 다음 만화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여기 제자리예요. 비켜주세요는 무례하다 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고 올까요? 여기 보면은 음, 이, 여자와 여자 두 명이 팝콘과 음료수를 들고 자리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제 자리예요. 비켜주세요. 하고 눈을 째려봤죠. 찌릿 했더니 이 앉아있던 사람은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황했어요. 아, 네. 하면서 막 짐을 챙겨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노란 여자친구가 나 말 실수했나? 아까 저 사람 표정 안 좋았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제 자리에요. 비켜주세요라는 이 말이 좀 듣는 사람이 무례하다고 느끼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 맞는 말이지만 왜? 그 사람 자리가 맞으니까 내가 잘못 앉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저 그 자리 맞아요?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로 확인부터 하게 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무례하거나 불손한 사람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런 수평적 에티켓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공손성입니다. 그래서 체면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화자는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체면 위협의 정도가 전혀 없다면 화자는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체면 위협의 정도가 극히 높아진다면 의사표현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은 간접적으로 말할수록 화자의 의도가 감추어지고 상대방의 체면에 대한 위협의 정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저 그 자리 맞아요?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하는 게 여기 제 자리예요. 비켜주세요. 보다는 이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직접 내 자리예요 하고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맞나요? 자리 좀 확인할까요?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약간의 시간도 주고 이게 경제성은 위반되지만 이게 체면 유지하는 데에 체면 위협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간접 파행을 통한 공손성이 발현된 예시이다. 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예에서 1에서 5로 갈수록 여기 보면은 3번 예를 먼저 보면 간접성의 정도와 공손성의 정도를 보면 1번 보면 문 좀 여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 문 좀 이렇게 했을 때 1, 2, 3, 4, 5번으로 갈수록 화자의 의도인 요청이 부각되는 정도가 약해지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간접성이 커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체면 위협의 정도가 낮아지고 공손성이 커진다. 이런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님 7-10의 그림을 볼까요? 뭐 먹을래? 어제 먹은 거 먹고 싶어. 그래. 여기 불고기 하나랑 된장찌개 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그림을 보니까 저는 비빔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불고기랑 주세요 하고 점원에게 시킬 때는 직접적으로 주세요. 불고기 하나, 된장찌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더 좋지? 비빔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건 빙빙 돌려서 더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불고기를 주문하는 것은 가게에서 음식을 팔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게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권리, 손님의 권리죠. 뭐 주세요 하는 게. 비빔밥 둘 주세요. 이렇게. 이게 더 직접적으로 말하게 된. 그래서 밑에처럼 비빔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나 돈이 없는데 나 좀 도와줘. 헬프미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간접성을 가진 공손성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게 꼭 여기도 주세요라고 해서 이미 공손한 거다. 직접 발행을 해도. 자, 그래서 한국어에서 공손성은 언어적인 장치에서도 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어적 장치로 어휘는 물론 형태소, 통사적 구성 등으로 문장, 문법의 각 층위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이지만 이들의 사용 목적은 공손성의 실현에 있습니다. 모두. 화자는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싶지도 타인의 체면도 손상시키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 대화는 서로 간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흐르고 이를 위해서 화자는 대화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언어적 장치를 사용해서 공손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말끝을 흐리면서 발화하는 것 역시 공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한국어의 언어적 장치 중에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7.4절은 교실로 들어가기와 교실에서 나가기라는 주제로 볼 텐데요. 우리는 앞에서 활용적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법적 능력이 향상되고 숙달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발달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 활용적 현상은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를 경우 습득이 더욱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문화 간 소통을 위해 사용적 현상은 교육되어야 하지만 문법이나 어휘처럼 등급화된 학습 항목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적 현상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활용적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7.4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실에 들어가는 거니까 교실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등급화된 기능 목록, 화행 교육에 참조하기. 등급화된 기능 목록을 화행 교육에 참조하자. 그래서 인사하기, 칭찬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부인하기, 불평하기, 사과하기, 감사하기 등 화행을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을까? 그랬을 때 화행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국제통용의 연구에서는 그 1에서 6급까지, 6등급까지 숙달도 등급별로 기능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화행을 교육하는데 이 기능에 따른 화행을 좀 참고해서 가르치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라는 화행을 가르친다고 가정해 볼 때 요청 화행은 몇 급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했을 때 기능 목록을 보면 전 급에서 다룰 수 있고 주로 2급에서 다루면 좋은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2급 학생들에게 맞는 어휘와 문법 표현을 사용해서 활용적으로 적절한 직접 요청 혹은 간접 요청을 교수하면 좋을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교재의 표 7-1 등급화된 기능 목록이에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보면 설명하기는 4급에서 하면 좋겠다. 여기 까만색 점은 몇 급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예요. 진술하기는 6급, 보고하기는 5급, 묘사하기는 4급, 서술하기는 3급, 기술은 5급, 6급, 하기는 상급 이렇게. 근데 제안하기는 1급 이렇게. 그죠? 요청하기는 2급 이렇게 있어. 조언 구하기 3급. 그다음에 여기 사과 표현하기는 1급. 의무, 능력, 뭐 바람, 희망 이런 건 2급. 뭐 거절, 불만, 걱정은 3급. 고민은 4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와 있어요. 표는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허락은 2급, 명령은 1급. 뭐 이렇게. 추측은 3급,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인사, 소개, 감사, 축하, 호칭은 1급, 희로애락, 환영은 2급, 칭찬은 3급, 심정 표현은 뭐 5급,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제통용 표준 모형에서 이렇게 그 등급화된 기능 목록이 있는데 그 각 기능을 몇 급에서 가르쳐라니까 오늘 공부하는 화행에 대한 건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화행을 가르쳐라.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게 요청하기는 기능이 2급에 나오니까 가능하면 2급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라. 이런 뜻이에요. 자, 화용 교육을 위한 명시적 학습 활동 준비하기가 있어요. 하우스 1996에서는 명시적 교육을 받은 그룹이 암시적 교육을 받은 그룹보다 사용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담화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화용 현상 또한 교수된 경우와 교수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효과가 높고 명시적 교육, 명시적 교육이라고 하면 입력과 연습에 더해서 활용적 특성에 대한 기술, 그리고 설명이 명시적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게 암시적 교수. 입력과 연습만 하고 메타활용적 구성 요소는 학습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암시적 교육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요즘 한국 교재는 화행에 주력하게 되면서 간접 화행 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암시적 교수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라는 건 화행에 많이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휘문법적인 1차적인 용법과 의미까지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명시적 학습 활동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것. 교사로부터 화용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 듣기. 그다음 대화 듣고 사용된 화행 표현 찾아내기. 학생들의 모와 다른 전략과 표현으로 나타나는 한국어 화행 자료 수집하기. 그다음에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모와 한국어의 화용적 현상을 비교하기. 그다음에 적절한 한국어의 함축 표현 이해하기. 공손성 관점에서 왜 적절한 표현인지 판단하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하인 표현을 사용해서 담아 완성하기, 역할극하기, 매체 활용 퀴즈 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7-11은 거절하행 연습이 되겠는데요. 같이 볼까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거절하행 표현을 사용해서 담아 완성하기. 선배 A는 후배 B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후배 B는 선배 요청을 거절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거절할 수 있을까? 시간 있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어, 아, 나 지금 뭐 부모님 모셔서 공항 가야 하는데 이러면 싫어, 좋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고 내가 지금 공항 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걸 해보는 거죠. 그쵸? 자, 그다음 7-2는 보면 함축 의미, 문제로 풀어보는 함축 의미 파악하기 활동이에요. 남자는 여자에게 저녁에 같이 식사를 제안하고 있다. 여자의 말은 무슨 뜻일까? 의도와 가장 비슷한 것은 남자 오늘 저녁 삼겹살 어때? 저 오늘 점심을 너무 늦게 먹어서요. 1. 삼겹살을 안 좋아해요. 2. 저녁을 좀 늦게 먹을까요? 점심에 이미 삼겹살 먹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생각이 없어요. 이럴 때. 여자는 같이 안 먹고 싶어요가 아닐까? 4번? 나 늦게 먹어서 지금 안 먹고 싶은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함축의 의미. 저는 오늘 저녁 너무, 오늘 점심을 너무 늦게 먹어서요. 라는 이 말에 어떤 함축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찾아보는 거다. 자, 다음은 학습된 화용적 현상을 말하기로 연결해서 역할극을 해보는 활동이에요. 7-13은 명시적 교실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13을 보면 역할극으로 연습하는 인사와행이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또 모임에 가서 먼저 가봐야 할 때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나 먼저 간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친구는 아쉬워한다.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말한다. 헤어진 인사를 한다. 헤어진 인사한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아쉽다.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았는데. 그러게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미안. 그래 또 연락하자.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여기는 어떤 인사랑이 들어있는지 가봐야 할 것 같아. 간다, 안 간다, 직접 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했고, 얼굴 아쉽다, 오랜만에 봐서 좋았는데, 안 가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쵸?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미안, 그래서 아르바이트 있어서 가야 해줘, 그쵸? 음, 그리고 인사, 또 뭐 또 연락하자, 잘 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카웃을 활용한 퀴즈도 그건 무슨 뜻이야? 뭐, 이런 거. 카우굿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용적 표현이 의미하는 걸 찾아보는 그런 문제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밖에도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카우 같은 사용한 퀴즈로 핀번호 공유해서 풀어보는 거.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교실 밖에서도 활용 학습하기가 있어요. 한국어 활용 교육이 교재와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만 이루어져야 할까? 또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비대면 환경으로의 교육 현장이나 현장의 변화나 AI 등장,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교육이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이나 개인이 개설한 유튜브나 빌리빌리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채널들은 변화하는 요구에 맞는 화용학습 내용을 제공해 줄 겁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에 공유된 그 한국 사람처럼 말하기에 거절하는 학습 내용은 빌리빌리에 공유된 인사회 학습 내용은 광동어와 한국어로 제공된 사례입니다. 오늘 한국어로 제할 때는 거절하행과 인사하행 교육이에요. 내일 고향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고향에서 부모님 오셔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부모님 오셔서 힘들 것 같은데요. 오셔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7장에서는 한국 교육에서 화용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화용적 능력은 단순히 문법적 능력이 향상되고 숙달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발달된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화용적 실패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가 성공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을 원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휘와 문법, 발음과 억양은 물론이고 활용적 현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학습자들을 위해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학습자들의 활용적 실패에 주목하고 그리고 원인도 찾아보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터넷의 동영상은 많은 좋은 학습 자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화용과 한국교육, 화용은 한국교실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화용적 현상을 파악해서 어떻게 교실로 가져와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음. 화용에 이어서 우리 다음 주는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